아프면 안 돼. 이대로 눈 감으면 그 사람을, 내 아이 아빠를 영영 못 보잖아.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 사람 건드리면 저 여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제 돈, 제 빌딩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만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가. 나 같은 놈 잊어버려. 당신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시는 당신 사랑할 자격도 없단 말이야. 혈압이 안 잡혀요.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마취 과장님 빨리요. 의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제 배 위로 차가운 가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삐, 삐, 삐.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지금 저는 전라북도 전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임신 7개월. 양수가 터졌대요. 하혈이 멈추질 않는답니다. 죽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미치도록 무섭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을, 내 아이 아빠를 영영 못 볼까봐. 그게 사무치게 두렵습니다. 김강우. 나이는 35. 직업은 목수입니다. 한옥 짓는 사람요.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딱 10일간 사랑했던 그 남자. 저는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쥐락펴락하는 로렌스 그룹의 외동딸이죠. 제 개인 자산만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60층짜리 빌딩이 제 생일 선물이었으니까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죠. 그런데 지금 꼴을 보세요. 연락 두절된 한국 남자 하나 찾겠다고 만삭의 배를 안고 이코노미석에 구겨져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명품 가방도 없이 달랑 현금 봉투 하나 들고요. 미쳤냐고요? 맞아요. 완전히 돌았죠. 뉴욕 사교계 친구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헤이 제니퍼, 너 약 먹었니? 비웃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제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아이 강우 씨의 아이거든요. 제 40년 인생에서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 진짜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강우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8개월 전 공항에서 헤어질 때만 해도 울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SNS도 사라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요. 왜요? 나를 가지고 논 건가요? 동양 여자와는 다른 금발의 재벌녀가 신기해서? 아니면 무슨 끔찍한 사고라도 당한 걸까요? 지금 아기가 위험해요. 강우 씨 어디 있어요? 제발 나타나줘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감동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기적 같은 행운을 드립니다. 8개월 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로렌스 그룹의 아시아 호텔 체인 확장 사업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은 지루했습니다. 넥타이를 맨 남자들은 제 앞에서 굽신거리며 숫자 노름만 늘어놓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이사님, 전주라고 아십니까? 한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힐링이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가시죠. 통역 비서의 추천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헬기를 띄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고층 빌딩 숲인 맨해튼과는 딴판이더군요. 기와 지붕들이 물결처럼 이어지고 낮은 돌담길이 예뻤습니다. 수행원들을 다 호텔에 남겨두고 혼자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자유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한옥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그를 봤습니다. 김강우.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검게 그을린 팔뚝으로 무거운 나무 기둥을 맞추고 있었죠. 땀방울이 턱 선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눈빛이, 세상에 그렇게 진지하고 맑은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눈빛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넋을 놓고 쳐다봤습니다. 그가 내려와서 물을 마시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영어로 물었죠. 이 집 당신이 짓는 건가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서툰 영어로 답했습니다. Yes. My work. 한옥.
투박한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으며 웃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삼류 로맨스 소설에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그가 일하는 걸 지켜봤죠. 그는 제가 미국의 재벌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온 호기심 많은 관광객 제니로만 알았죠. 점심때면 한바집이라고 하나요? 먼지 날리는 식당에서 같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맵다고 헥헥거리는 저에게 물을 따라주며 그가 웃었죠. 매우면 이거 먹어요. 계란말이를 제 밥그릇에 올려주는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전주천변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속이 깊은 남자였어요.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요. 깎으면 깎는 대로 다듬으면 다듬는 대로 정직하죠.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에게 뉴욕 이야기를 해줬죠. 물론 제가 건물주라는 건 빼고요. 5일째 되던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사 현장 천막 아래 갇힌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죠.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가 제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다가 멈칫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고 응답했죠. 뜨거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0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남자가 사는 좁은 월세방에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와의 합병 문제로 주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강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니, 꼭 돌아올 거죠?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요. 정리하고 바로 올게요. 그때 다 말해줄게요. 내가 누군지. 제 진짜 정체를 밝히고 그를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국에 살든가요. 그런데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했습니다. 꾀병이었죠. 저를 앉혀두고 서류 뭉치를 던지셨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한국인 노동자랑 놀아나? 내가 미쳤구나. 이미 제 뒷조사를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당장 그놈이랑 연락 끊어. 안 그러면 그놈 인생 종칠 줄 알아. 한국 건설업계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협박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로렌스 그룹의 힘이라면 한국의 목수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몰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호 씨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메신저도 모든 게 차단당했죠. 아버지가 손을 쓴 겁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헛구역질이 나고 나른했죠. 임신이었습니다. 강호 씨의 아이. 덜컥 겁이 났지만 동시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이어줄 끈이다. 아버지가 알면 강제로 지우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숨겼습니다. 헐렁한 옷만 입고 파티도 불참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별장에 틀어박혔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7개월 차.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저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망을 피해 새벽에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개인 전용기를 타면 기록이 남으니 가발을 쓰고 변장한 채 일반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탔죠. 좁은 좌석에서 14시간을 버티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빠 보러 가자. 다시 찾은 전주. 하지만 8개월 전에 그 아름다운 도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어요. 곧장 그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다 지어져 있고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목수들은 다 철수한 뒤였습니다. 혹시 여기 김강우 목수님 아세요?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서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다들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그 젊은 목수? 큰일 났지. 몇 달 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자재 납품 사기를 당했대나 뭐래나.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갔어. 깡패들이 들이닥치고 난리도 아니었지. 사기요? 그 성실한 사람이?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아버지가 그랬구나. 나 때문에 강우 씨가 망가졌구나.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재벌인 게, 내가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야. 사랑하는 남자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구석에 버려진 안전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우라고 적힌 낡은 안전모. 그걸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찾을 거야.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내서 무릎 꿇고 빌 거야. 그리고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당신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수소문 끝에 그가 군산의 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수 반장이었던 그가 그 섬세한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있다니요. 바로 택시를 타고 군산으로 달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항구 근처 쪽방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김강우 씨, 강우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배는 뭉쳐오고 비는 맞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그때 골목 어귀 포장마차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남자. 강우 씨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우 씨.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죠. 그 막던 눈빛은 어디 가고 삶에 찌든 피로와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제니? 강우 씨. 나왔어요. 약속 지키러.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려 하자 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아버지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손. 내 이 손을 봐.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항상 나무 냄새가 나던 그 손이 상처투성이의 손톱은 깨지고 엉망이었습니다. 다시는 나무 못 만지게 해주겠대. 당신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땐 우리 어머니까지 가만 안 둔대. 제발. 제발 가. 나 같은 놈 잊고 그 잘난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외투를 벗어 불룩 나온 제 배를 보여줬습니다. 이래도요? 이래도 가라고 할 거예요? 그의 시선이 제 배에 꽂혔습니다. 흔들리는 동공.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당신 아이예요. 7개월 됐어요. 아버지가 죽이려는 거 도망쳐서 왔어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돈, 명예, 다 필요 없어. 나한테는 강우 씨랑 이 아이뿐이야. 그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섞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제니.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저도 그를 끌어안고 빗속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우리를 적셨지만 서로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갑자기 배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더니 뜨거운 물이 다리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악! 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강우 씨가 사색이 되어 저를 받아 안았습니다. 제니, 정신 차려.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살려줘요, 강우 씨.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도 없는 부둣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도로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살릴 거야. 너랑 우리 아기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지나가는 트럭을 몸으로 막아 세우고 저를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는 제 손을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내 모든 걸 가져가도 좋으니 이 여자만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여기 전주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셔야 해요. 안 됩니다. 저 못 나갑니다. 제 아내 곁에 있게 해주세요. 손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강우 씨가 울부짖습니다. 아내. 그 말이 왜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들릴까요? 수술실 조명이 켜집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강우 씨.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하람이 태명 얼굴은 보고 가야 하는데.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빌딩도 내 돈도 다 당신한테 주고 당신이 짓고 싶어 하던 그 한옥 마음껏 짓게 해주고 싶은데.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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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기계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의사들의 움직임이 더 다급해집니다. 어레스트. 제세동기 가져와. 충전 200줄. 몸이 붕 뜨는 기분입니다. 아, 이게 끝인가요? 안 돼. 제발. 신이 있다면 기회를 주세요. 저 사람을. 저 불쌍한 남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 쿵. 몸이 튀어오릅니다. 다시 한번 쿵. 전류가 심장을 관통하는 느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이었죠. 그곳은 편안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곳.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습니다. 으앙, 으앙.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인가요? 그 소리가 동아줄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저 소리를 두고는 못 가. 강우 씨를 혼자 두고는 절대 못 가. 눈을 떠야 해. 제발.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돌아왔어요. 혈압 오릅니다. 살았습니다. 의사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이 아닌 휴식이었죠.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삑삑 규칙적인 기계음.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까칠한 머리카락, 투박한 손등. 강우 씨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죠. 강우 씨.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저를 보더니 다시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제니, 제니, 나 알아보겠어? 괜찮아? 아기는? 우리 아기는요? 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바보처럼요. 건강해. 아들이야. 2.8kg. 좀 작지만 아주 씩씩해. 당신 닮아서 목청이 얼마나 큰지 몰라. 살았구나. 내 아기가 살았구나.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이 귓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우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 당신 따라가려고 했어. 일주일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있었지만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가 아니라 전주의 맑고 높은 하늘처럼 살라고요. 우리는 병실 창가에 앉아 미래를 그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강우 씨의 빚을 갚고 작은 한옥을 짓고 살기로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 로렌스 회장이었습니다. 찾았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병실을 둘러보더니 강우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놈이냐? 감히 내 딸을 납치해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아도? 강우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납치가 아닙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서. 닥쳐. 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랑? 내 딸 몸값이나 노리는 거렁뱅이 주제에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여봐라, 이놈 당장 끌어내. 그리고 제니퍼, 넌 당장 짐 싸라. 전용기 대기시켜놨다. 경호원들이 강우 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강우 씨는 반항했지만 쪽수가 부족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안 돼. 하지 마요. 그만둬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링거줄이 뽑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내 아이 아빠라고요.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내가 인정 안 했는데 무슨 남편이야. 넌 로렌스 가문의 수치다. 당장 미국 가서 정신병원에 쳐넣어 주마.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고아원이라니요. 내 아이를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사람 건드리면 저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쓸 거예요. 로렌스 그룹의 모든 비자금, 탈세 내역, 정경유착 증거들. 내 개인 금고에 다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 전 세계 언론에 뿌려지게 해놨다고요. 아버지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나도 죽을 거라고요. 제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나 봅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딸의 반란에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네. 아주 멀쩡해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우리를 인정하고 조용히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딸 시체랑 같이 뉴스 일면에 나오시든가. 정적.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타이밍 좋게도 품에 아기를 안고요. 산모님, 아기 수유하실 시간. 어머, 손님 오셨네요. 간호사는 살벌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꼬물거리는 손, 새근거리는 숨소리.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아버지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손자예요. 아버지 핏줄이라고요. 아버지는 뒷걸음질 치려다 멈췄습니다. 강보 속의 아기가 눈을 뜨고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거든요. 제 눈과 똑같은 파란색 눈동자 그리고 강우 씨를 닮은 오뚝한 코. 아기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천하의 냉혈한 로렌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이 녀석이. 한 번만 안아보세요. 그러고도 버리실 수 있으면 버리세요. 그럼 저도 미련 없이 죽을게요. 제가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엉겁결에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서 주름이 실룩거렸습니다. 힘이. 장사구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녀석 눈이 내 어머니를 닮았어.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눈치를 보며 강우 씨를 놓아주었습니다. 강우 씨가 절뚝거리며 제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기를 보다가 강우 씨를 노려봤습니다. 자네, 목수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강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뉴욕 별장 짓는데 쓸만한 목수가 없어서 골치였는데.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지으면 괜찮겠군. 실력을 한번 증명해봐. 그건 허락이었습니다. 로렌스식의 아주 거만하고 뚝뚝한 방식의 허락이었죠.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 게 아니야. 이 녀석이 내 손가락을 안 놓잖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전주 한옥마을의 끝자락 강호 씨가 직접 지은 2층 한옥 하늘재에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여보,
기저귀 갈아야 해.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강호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알았어. 제니는 좀 쉬어. 손목 나간다니까. 강호 씨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로렌스 그룹의 후원을 받아 한국 전통 건축을 세계에 알리는 장인이 되었거든요. 빚은요? 제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자존심 센 이 남자가 거절하더군요. 대신 제 돈은 투자금으로 받고 열심히 일해서 이자와 함께 갚겠답니다. 하여간 고집은.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전용기를 타고 전주에 오십니다. 월스트리트의 황제라 불리던 분이 여기만 오면 몸빼 바지를 입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고스톱도 치시고요. 헤이, 김할머니. 그건 악장불입이야. 한국말도 제법 느셨습니다. 하늘이 재롱 보는 맛에 회사 은퇴까지 고려 중이시랍니다. 저는 지금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버무리는 제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뉴욕 사교계 친구들이 보면 기절할 겁니다. 하지만 샤넬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마시던 때보다 지금 몸빼 바지를 입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게 100만 배는 더 행복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는 말.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로렌스 가문의 상속녀 제니퍼가 아닙니다. 저는 전주댁 하늘이 엄마 그리고 김강우의 아내 제니퍼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강우 씨가 아기를 안고 마당에서 눈을 구경시켜주고 있네요. 저 따뜻한 풍경.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저의 진짜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두려우신가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저 같은 철부지 재벌 딸도 해내는걸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 온기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불임이라며 쫓겨났던 제가 한국에서 기적처럼 싹둥이 엄마가 되었답니다. 니까짓 게 감히 우리 가문의 대를 끊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성공한 저를 보고 전 남편이 기겁하더군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비 내리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그 화려한 야경을 뒤로 한 채 쫓겨나듯 공항으로 향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300유로. 명품으로 휘감았던 제 몸은 낡은 트렌치코트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프랑스 상류 사교계에서 걸어다니는 기업이라 불리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그저 불량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잔이 깨지듯 제 인생도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 한국의 지리산 자락에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를 맡으며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뜨끈한 온돌방에서 저를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는 한국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그리고 제 꽁꽁 언 마음을 녹여준 한국의 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카미우입니다. 향수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 남부 그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벤더 꽃밭을 놀이터 삼아 자란 덕분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후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향기만으로 그 사람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분이 어떤지 알아맞힐 정도였으니까요. 그 재능을 살려 저는 파리의 유명 조향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곧바로 명품 향수 브랜드 가문인 르블랑 가의 장남 앙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최고급 호텔, 수천 송이의 장미, 그리고 저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하객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블랑 가문은 철저히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마담 르블랑에게 며느리는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 생산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카미유, 이번 달에도 소식이 없는 거니? 내 자궁은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매달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은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쓴 약초를 다려 먹으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난임.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 앙리마저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저를 감싸주는 척했지만 점차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몸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묻히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제 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브랜드의 경쟁사에서 새로 출시한 아주 관능적이고 저렴한 머스크 향이었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앙리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밖에서라도 위안을 찾는 거잖아. 나보고 평생 자식 없이 살라는 거야? 결국 결혼 5년 차 되던 해 저는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혼전 계약서 조항 중 귀책 사유가 아내의 불임에 있을 경우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독소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파리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 그라스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은 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생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전광판에서 한국 관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개 낀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시골집의 풍경.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마치 저에게 이리 와서 쉬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이 주는 익명성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프랑스어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서울의 화려함은 파리와 다를 바 없어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닿은 곳이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산청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콧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구수한 냄새.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매주 띄우는 냄새와 약초 냄새였습니다. 프랑스의 세련된 향수와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투박한 냄새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져 갈 때쯤 저는 마을 어귀의 약초 농장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고 말려서 전통차를 만드는 농부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헝클어진 머리,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의 그는 파리의 신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선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니 당황할 법도 한데 민석 씨는 활짝 웃으며 제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추운데 이거 마셔요. 웜웜. 따뜻해. 그 소박한 친절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다듬고 밭에 거름을 주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본인이 다 들고 밥 먹을 때는 맛있는 반찬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제가 약초 향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건 박하 냄새, 이건 당귀 냄새 하고 구분해내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카미유 씨, 코가 개코네. 아니, 좋은 코네. 천재야, 천재. 저를 불량품이라 불렀던 사람들과 달리 민석 씨는 저를 천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칭찬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비닐하우스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하게 비닐을 때리는데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미오,
나랑 살래요? 내가 돈은 많이 없지만 당신 배고프게는 안 할게요. 마음 아픈 일도 없게 할게요.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석. 나는 아기. 베이비. 노노. 못 만들어요. 아기 없어요.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더듬더듬 고백했습니다. 한국 시골은 왠지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 자식이 무슨 상관이야. 나도 나이 많아서 괜찮아. 그냥 카미오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이 남자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구나.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그의 땀 냄새가 세상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 씨의 어머니 순자 여사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지리산에서 나무를 캐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처음엔 화를 내시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며느리를 과연 받아주실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대뜸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여셨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이 들어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와서 고생했다. 이거 먹고 힘내라. 삐쩍 꼬라가지고 힘이나 쓰겠냐. 어머니는 닭 다리를 뚝 뜯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 행동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 씨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맘 고생했네 했어. 자식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지 사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여. 맘 편하게 먹고 살아라. 내가 우리 아들 구제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프랑스 귀족 가문의 시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 씨와 함께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캤고 저녁에는 시어머니에게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발효 음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이 익어가는 냄새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 같았습니다. 저는 제 특기인 조향 기술을 살려 지리산의 야생화와 약초, 향을 배합한 천연 비누와 방향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양키 새댁이 손재주가 좋네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평소엔 구수하게만 느껴지던 청국장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우욱.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카미오.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석 씨가 놀라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치셨습니다. 가만, 너 얼굴색이 묘하다. 혹시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읍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료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프랑스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몸이야.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허, 이거 참.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요? 제가요? 민석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쌍둥이입니다. 아기 집이 2개나 보여요. 심장 소리 들리시죠? 쿵쾅쿵쾅 아주 힘차네요.
순간 진료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쌍둥이? 내가? 돌덩이 같던 내 몸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콩닥거리는 두 개의 작은 점을 보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민석 씨도 꺽꺽거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지리산 산신령님이 도왔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온갖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받으며 살다 보니 기적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따뜻한 온돌, 영양 가득한 나물 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 제 몸을 치유한 게 분명했습니다. 쌍둥이 임신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를 걸어주셨고 옆집 아주머니는 붕어즙을 다려오셨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오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틈틈이 만들어 두었던 지리산 야생화. 비누와 약초 방향제가 읍내 장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일거리로 시작했는데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 향기가 너무 고급스럽다, 아토피가 사라졌다는 후기가 돌았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조향 기술과 지리산의 청정 재료가 만나 세상에 없던 향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어느 날 저녁 불러오는 배를 안고 마루에 앉아 지리산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가들. 행복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비누의 향기가 바다 건너 프랑스까지 전해져 저를 버린 그들을 다시 제 앞에 불러들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아우성치는 통에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가 땀범벅이 된 제 손을 뼈가 부서져라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카미오, 조금만 더. 다 왔어. 우리 아기들 보고 싶잖아. 그 간절한 외침이 희미해져 가던 제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건강한 일란성 쌍둥이의 탄생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민석 씨는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 순자 여사님은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다. 만세! 를 외치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모님 외국분이라 걱정했는데 골반이 아주 튼튼하시네요. 순풍순풍 잘도 나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찬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른 후 본격적인 육아와 사업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등에는 딸을 업고 품에는 아들을 안은 채 비누배합을 연구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지만 신기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과 잉어즙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어주는 두 천사들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론칭한 브랜드 르 자댕 드 지리지리산의 정원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리산의 야생 녹차 구절초 그리고 쑥 향을 베이스로 한 천연. 향수와 비누는 인공적인 향에 지친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던 아이들이 제 비누를 쓰고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후기가 맘카페에 퍼지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거실 천장까지 쌓여 나중에는 마을 회관을 빌려 어르신들과 함께 포장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카미오, 이거 봐라. 뉴스에 나왔다. 어느 날 저녁 민석 씨가 흥분해서 TV를 가리켰습니다. 9시 뉴스에 한국의 자연을 담은 향기,
유럽을 홀리다라는 제목으로 제 브랜드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편집숍에 진열된 제 향수병이 보였습니다. 파리지앵들이 제가 만든 지리산 쑥 향수를 시향하며 원더풀, 트레 비앙 아주 좋다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를 쫓아냈던 그 도시, 파리에서 내 제품이 사랑받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복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프랑스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의 거대 명품 그룹인 L그룹에서 우리 브랜드를 인수하고 싶다며 회장단이 직접 한국 공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L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 앙리의 집안 르블랑 가문이 소속된 그룹이자 시어머니 마담 르블랑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던 과거의 카미유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지리산 좁은 시골길을 흙먼지를 날리며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앙리와 마담 르블랑이 내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들. 그들은 여전히 거만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흙먼지 날리는 시골 풍경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고 공장 입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오셨냐며 쟁반에 찐 옥수수와 시원한 식혜를 담아 나오셨습니다. 마담 르블랑이 저를 발견하고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경악했습니다. 카미오? 내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이 공장 청소부로 취직이라도 한 거니? 앙리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여기 대표일 리가 없잖아요.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담 르블랑, 그리고 앙리. 제가 바로 르 자댕 드 지리의 대표 카미유 박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제 뒤에 있는 현대식 공장 그리고 벽에 걸린 수출 100만 불 달성 상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쌍둥이가 엄마 하고 소리치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양팔에 안아 올리는 저를 보며 앙리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엄마?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란 말이야? 네, 제 보물들이죠. 한국에서 낳은 건강한 쌍둥이입니다. 마담 르블랑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너는 성녀라고 했어. 의사가 분명히 불임이라고. 그때 민석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말은 안 통했지만 그 기백에 앙리가 움찔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러네요. 카미유는 건강한 여자라고. 문제는 당신들 아들에게 있었던 거 아니냐고.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혼 후 앙리는 재혼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병원 정밀 검사 결과 앙리 쪽의 유전적 결함으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저를 불임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앙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카미오, 내가 잘못했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워. 내 브랜드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저 쌍둥이들 친아빠처럼 키워줄게. 이 시골보다는 파리가 아이들 교육에도 좋잖아. 정말이지 역겨운 제안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없는 남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식혜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이런 썩을 놈을 봤나? 어디서 남의 귀한 마누라한테 수작질이야.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니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와 그들에게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맛 좀 봐라. 재수없게 어디서 행패야. 썩 꺼져. 하얀 소금이 앙리의 명품 양복과 마담 르블랑의 머리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아야. 아. 저리 가요, 이 미친 할망구야.
앙리와 마담 르블랑은 채통이고 뭐고 챙길 새도 없이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까지 빗자루를 들고 몰려나와 도둑놈들아, 다시는 오지 마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꽁무니를 빼는 그들의 검은 세단을 보며 우리는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르블랑 가문의 향수 회사는 경영난과 스캔들로 인해 다른 기업에 넘어갔다는 통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르 자댕 드 지리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미혼모 시설과 난임 부부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향기를 나눠주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저는 가게 마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딸랑 소리가 나네요. 여보, 애들 데리고 왔어. 배고프대. 민석 씨가 양손에 쌍둥이 남매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는 남편. 가게 안은 빵 굽는 냄새와 약초 향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 냄새로 가득 찹니다. 이탈리아에서, 아니 프랑스에서 버림받고 이곳까지 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저주 같은 말에 갇혀 살았던 저는 이곳 한국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꿈을 피웠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을 이제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춥고 외로워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지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 당신의 상처를 꽃으로 피워줄 따뜻한 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놓은 구수한 된장찌개가 식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